전쟁에 패배하면은 푸틴 체제뿐만 아니고 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전쟁에 패배하지 않아도 경제가 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도 러시아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서방의 생각이고 그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러시아가 경제가 너무 무너져가지고 90년대처럼 돼간다 그럼 당연히 푸틴은 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핵무기 실전 배치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예, 핵무기는 러시아는 항상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뭐 특히 이제 그 잠수함으로 하는 핵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로 하는 핵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발사가 있는데 지상 발사는 사일로 ICBM 같은 경우는 큰 시설에 경락고를 두고 거기서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이고, 테일이라 해서 이제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분류를 하자면은 지상이나 해상이나 공중으로 나누기 때문에 삼축 체계라 그러거든요. 이 삼축 체계의 모든 무기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삼축 체계 무기가 다 오래돼 가지고 지금 잠수함 발사 미사일 정도만 트라이던트 2 D5 뭐 이런 것 정도만 조금 나은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전력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자체는 러시아가 지금 압도적이고 쓰려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 서방에서 확대하기가 힘든 게 핵전력 자체가 지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거든요. 핵탄두는 러시아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뭐 전체 그 일대로 보면은 뭐 러시아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슷한 수준인데 투발 수단 자체가 러시아가 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되게 불리한 상황이죠. 다만 미국은 이제 그 유럽에서 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옵션이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을 쏘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거나 근처에 그 미국 근처 바다 가가지고 SLBM을 쏘아야 되거나 아니면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알래스카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치면은 미국은 유럽에서 루마니아 같은 데서 뭐 이런 데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자는 게 중거리 핵미사일 금지 역정 INF인데 INF를 트럼프가 2017년도에 탈퇴했죠. 2019년도에 탈퇴했습니다. 탈퇴해버리니까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약간 그 지형상으로 불리한데 그래도 러시아가 오래 쓰니까 같은 무기가 있으니까 이제 탈퇴했지만은 미국이 그 무기를 배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배치하지 않는다 이런 걸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태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패배한다면 국제 질서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이 우크라이나가 패배한 다음에 유럽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하고 관계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제 제재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가스 라인이나 에너지도 독립하기 위해서 미국을 쓰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비용 국가가 된 겁니다. 유럽은 제조업 국가거든요. 러시아는 자원 국가고. 근데 유럽의 제조업 기반이란 게 러시아의 값싼 가스와 석유에 의존했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니까 되게 이제 비싼 데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데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미국하고도 경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다 뜯어서 지금 외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유럽이 이제 그러면 다시 러시아하고 관계를 이제 회복하면은 좀 옛날로 돌아와서 유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 내부는 지금 분쟁이 벌어져 있어요. 모든 정치권에서 EU의 질서에 반대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EU 가입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너무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우리 주권을 행사하자는 내셔널리스트들이 이제 득세를 하죠. 독일 대한당 AfD는 사실 나치 같은 국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 자체는 이제 러시아하고 잘 지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지지율 20%를 얻었어요.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멀쩡가 있는 그 기민당보다
실제로 지금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지금 다시 선거하면 그 AfD가 1등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유럽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정치권은 안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이게 전부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제 금융 세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멀쩡은 블랙락 출신이죠. 그리고 그 나토의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인 카나다의 케니도 어디 출신입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마크롱이 어디 출신입니까? 금융가 출신이잖아요, 프랑스에. 그리고 영국의 스타머는 영국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 폴란드의 두다나 그 시콜스키도 전부 외무장은 시콜스키나 대통령 두다도 다 영국 에이전트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금융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 세력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 지금 그 유럽을 움직이다 보면 유럽 산업 기반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째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가들은 콜레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자산,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산 이게 되게 탐나는 상황이고 그걸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유럽 경제가 붕괴돼 버리니까 오히려 뭐 유럽 내부는 지금 거의 그 폭동, 혁명 이런 게 일어날 직전 상태에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만약에 이거를 전쟁을 선택하면 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차 대전, 1차 대전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지정학 이외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도 하고 한 10여 년 전에 화폐전쟁이라는 책에서 뭐 여러 가지 음모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내었지만 그게 그냥 음모론은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사실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시면은 확실히 다르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지금 이 금융자본하고 이제 산업 세력간이 이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미국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융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세 전쟁 이런 게 전부 다 공장을 뜯어서 미국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실제 관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관세를 막 하다 보면은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애플 같은 게 팍스콘을 가지고 그 대만을 통해서 중국에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미국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오바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스티브 잡스 코웃음 쳤죠. 너무 오랫동안 공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근로자들이 그걸 만들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로자들 스킬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빈둥빈둥 되는 가지고 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때 그 칩4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뭐 우리도 하고 TSMC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 노동자를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 기반이라는 것은 모든 게 형성돼야 어느 정도 근로자를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가 반도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반도체가 굉장히 소위 말해 첨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노동력이 필요한데 미국은 대부분 노동력들을 다 금융 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990년대 냉전 이후에 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월가로 가가지고 월가가 전부 수학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디리버티브가 나오고 한 그런 게 보면은 두뇌들이 글로 갔다는 게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이제 실리콘밸리 가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쪽이다. 실제 제조업 쪽에 인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4년 사이에 그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관세를 막 때리고 하는 게 웃은 것 같지만 진짜 목적은 이제 제조업을 옮기는 겁니다. 제조업이 너무 공동화되니까 미국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옮기겠다는 거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방향 자체는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앞으로 국제 질서에 변화를 미칩니다. 뭐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벤츠 공장이나 뭐 아우디 공장이 독일에서 성장할 수 없으면 그걸 다 떼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2024년도 한 해 동안 베스트 셀러 카드를 미국의 그 잡지들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중에 20개나 25개 독일 차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말은 지난 3년간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독일 경비가 나빠지고 제조 비용 올라가니까 투자를 못했던 거죠. 새로운 그걸 개발하려면 투자비가 필요한데 투자할 염두가 안 되니까 새로운 모델을 못 만들고 작년 모델을 조금 더 덧칠해가지고 낸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 금방 아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금융 자본들이 다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금융권 출신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긴 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푸틴 체제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무너지죠. 전쟁에 패배하면은 푸틴 체제뿐만 아니고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전쟁에 패배하지 않아도 경제가 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도 러시아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서방의 생각이고 그건 또 맞습니다. 푸틴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뭐 민주적이라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90년대 러시아가 남자 평균 수명이 10년이 감소할 정도로 극악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이제 소련 공산 체제를 무너뜨리면은 잘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엉망이 됐죠. 거기 들어와 가지고 러시아의 알짜배기 재산을 빼가려는 이런 세력들의 엘친을 통해서 이렇게 쭉 했던 것을 푸틴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그만하자 그러고 그걸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올리가라는 과점체 사람들 다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만 벌면 전부 다 런던으로 파킹하고 했던 것들을 대부분 막아가지고 푸틴이 직접 다니면서 서류를 서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돈을 그런 데 쓰지 말고 러시아에 재투자를 해라. 그 결과 러시아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낫다.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낫다. 이런 게 공통된 견해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만약에 경제가 무너지거나 러시아가 경제가 너무 무너져가지고 90년대처럼 돼간다. 그럼 당연히 푸틴은 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이 반미 전선 이 결성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그 전략적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이 분들이 뭐 우리도 이제 북한이 우리의 이제 적이니까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맞이하고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보진 않죠. 좋게 보진 않고 있지만은 그냥 개별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반미 전선을 택한 건 아닙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대를 하는 거고 연대하는 나라를 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가도 중국도 미국하고 척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지금 가자지구의 저런 사태가 지금 거의 2년째 넘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중동 국가들이 아무도 그 팔레스타인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영향이 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국가들은 이 나라도 다 미국과 가까워지고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러시아도 푸틴도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일극이고 뭐 미국이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살기 편한데 왜 미국하고 척을 지겠습니까? 다만 자기를 공격해서 이제 부수겠다 하니까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미 전선을 엄청나게 강하게 할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무기는 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크지 않습니까? 미국이 빚을 내든 어쨌든 전체를 굴러가게 하는 거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미국으로 자본을 도피시키잖아요. 네. 제일 먼저 미국을 가죠. 그만큼 미국이 아직까지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앞으로 전망이 좀 안 좋다는 것이지 미국이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지금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아직 프랑스 같은 데는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에 아직
그 식민지는 해방시켜줬지만 거의 식민지 상태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유지해가지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국부를 유지하고 사는 거거든요. 프랑스가 뭐 별로 생산도 안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어째 보면 갈취하는 구조니까 아프리카는 아직 제국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지금 사헬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이제 친하죠. 지금 그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임 트로레 같은 사람은 러시아가 지원도 해주고 초청해가지고 그 전승절 행사에서 엄청나게 대우도 해주고 걔네들 유학생들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러시아가 가르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북한에서도 700명 보내가지고 이브라임 트라오레 경호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가니까 어쨌든 이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의 뒷배경을 지금 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글로벌 체스판을 보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유럽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건 유럽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각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시아 전역에 사실상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원인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중에서 이란을 가장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네타냐후가 계속 트럼프한테 가서 이란을 공격해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번에 몇 번 공격해봤는데 이제 안 되니까 미국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미국도 이란을 공격하는 데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을 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을 하면은 미국이 크게 망신다고 미국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어느 나라가 무기나 장비나 군인을 끌고 와서 어느 들판에 만나서 거기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란을 공격을 뚫어야 되는데 산악 지역에 미사일을 엄청나게 갖추고 있는 나라를 가서 공격해서 하기 쉽지 않고 거기 호르무즈 해협은 되게 좁기 때문에 거기 근처에 가면은 미국의 그 군함들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디에고 갈시아에 있는 그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도 이란에 가서 미사일로 부서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고 올 전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CBM이라는 걸 떠들여야 되는데 그거 떠들여봐야 핵무기가 아닌 이상은 산악 지역에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을 데리고 나서 들판에서 전쟁하면 이란이 금방 무너지겠지만 이란을 공격해서 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라 거북이처럼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는 걸 잡으려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보면서 대만 침공에 좀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좀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궤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방심할 사항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대만을 부추겨서 거기 민진당한테 계속 독립을 추진한다면은 중국에 대응하겠죠. 지금도 중국은 그 민진당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한테는 중국이 대국질을 하죠. 뭐 전라능 회기도 하고 사실 우리한테 못한 짓도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방에 비해서는 양반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쟁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 유니폴라가 된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이 가서 전쟁한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뭐 미국 국익하고 관계없는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진 않죠. 지금 중국이 마지막 전쟁이 이제 월남 통일 직후에 중월 전쟁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거 하면서 사실 중국이 사실상 지고 금방 말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도광양해를 해가지고 성장에 힘썼습니다. 자기 힘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중국은 초장기 계획을 하거든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장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는 굉장히 좀 압제적이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생존하는 길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이 나중에 힘을 가졌을 때 패권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중국은 아직까지 대결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는 자기네들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을 다 날릴 거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이제 하고 있는 조금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을 침공을 자기가 직접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미국이 중국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게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제 미국이 만든 시나리오라 이렇게 일단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조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러우 전쟁 종식을 좀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걸 미국이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이 끝날 방법은 전혀 없어요. 러시아가 그냥 이거를 그냥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 협상 이야기는 2022년 3월, 4월에 이스탄불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해가지고 그 협상이 사실상 거의 완료된 상태예요. 그때 맺은 협상이 이스탄불 커뮤니케라 가지고 그 문서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다 압니다. 근데 디테일만 안 됐어요. 우크라이나 군을 8만 5천 명으로 하자는 게 러시아 주장이었고 우크라이나는 17만 명 하자는 주장이었어요. 17만 명, 19만 명. 그런 디테일은 안 됐지만 거의 대부분 완성된 상태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이제 키예프로 날아가 가지고 협상 그만해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처음부터 서방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자기 국민들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요. 그 서방 말 듣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영웅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때까지 그렇게 이제 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다르게 봐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시는 분들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면은 6개월 내에 끝이 납니다. 거의 만약에 유럽이 지원해주면은 미국이 중단하고 유럽이 지원해주면 한 6개월 끌 수 있고요. 유럽이 지원하지 않으면 한 3개월 내에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C4ISR이라 해서 정보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스타링크를 끊잖아요. 스타링크를 끊으면은 우크라이나는 그 통신망이 없습니다. 말 타고 와서 그 정보 전달해야 돼 옛날처럼.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없으면 안 되고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젤렌스키가 미국을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러시아랑 같이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와서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시킨 대로 계속 뭐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책이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물자는 지원하지 않든 지원하든 간에 물자는 곧 동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얼마 안 갈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